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난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것과는 달리 우리 시장 아직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헤매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달러화 지수가 강세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그리고 중국 위안화는 약세로 갈 수 없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화 환율이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들은 팔고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에 있어서는 ATM기,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씁쓸한 맛이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2%가량 지난주에 좀 내렸습니다. 이렇게 파란 줄로 표시되어 있는데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S&P 500 전부 다 빨간 쪽입니다.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미국하고 중간에 껴 있잖아요. 중국과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홍콩 항생 지난주에 보시면은 5.6%나 밀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홍콩 시장에 상당한 공매도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선상에서 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시아권이 좀 안 좋은 말이죠. 그런데 대만만 0.8% 좀 올랐습니다. 대만이 아무래도 TSMC가 있고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나라도 IT가 좀 그 주 말에 좀 강했죠. 그런 걸 좀 염두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좀 하나 더 보시죠.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테마 중에 하나가 IT만 있는 게 아니고 2차 전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중 최근에 세계적인 전기차의 대장주죠. 테슬라 주가 빨간 줄로 굵게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방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독일 공장도 잠시 멈추고 한파 때문에 지금 배터리 충전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런저런 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주, 셋업체들 전체적으로 실적 부진이나 쇼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가 바닥일까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 1분기마저도 실적이 더 악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계속해서 리스크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한 주도 저희 정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지난주 금요일장 3대 지수 살펴볼 건데요. 3대 지수 모두 다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S&P 500 지수였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4,842포인트까지 찍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술주의 상승도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 인텔, AMD 등 반도체 관련 주들의 급등세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어왔던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속보로 전해졌던 내용인데요. 먼저 기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Ron DeSantis and presidential bid in crushing political setback for the Republican candidate라는 기사이고요. 대선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전해졌던 속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대항마로 좀 불려졌던 부분이 론 디센터스라는 후보자였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경선 레이스에서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경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2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현재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가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거판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디센티스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뉴햄프셔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은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지 시간으로 이틀 뒤에 열릴 이 프라이머리 선거에 관련해서도 들어오는 대로 이번 주 안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가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마무리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 우려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하게 되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헤드라인 기사들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룸버그 통신 함께 보실 거고요. Altman seeks to raise billions for AI chip factories라는 기사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AI용 반도체 생산과 개발을 위해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AI 개발 경쟁이 좀 치열해지게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났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시장이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AI 자체 개발에 있어서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트먼 CEO는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기사를 통해서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AI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벤처 기업을 좀 설립을 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투자자들 그리고 TSMC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리트 쪽을 좀 보면요. 논의 대상 중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동생인 국가안보보좌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관이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AI 기업인 G42의 소유주이자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아부다비 국부펀드 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뒷배가 좀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 규모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와 함께 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 자금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TSMC를 좀 보면요. AI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픈 AI 칩 벤처 기업이 설립이 된다면 우선 TSMC가 최우선 고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엔비디아 AI 칩을 확보했고요. 또 프랑스는 억만장자 사업가인 니엘이 재단을 만들면서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만큼 AI 칩 공급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올트먼 CEO가 새롭게 좀 판을 키워나가게 되면서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조금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CNBC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Japan announces successful slim lunar landing, fifth country to reach moon surface라는 기사입니다. 지난번에 달 탐사선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짚어드리는 바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내용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달 탐사선인 이 슬림이 넉 달 만에 비행 끝에 달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요. 슬림은 고도 15km로 하강하면서 약 20분간 감속한 뒤에 목표 지점 오차를 100m 이내로 줄이는 핀포인트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기존 탐사선은 지구에서 원격으로 착륙을 유도를 해왔었는데요. 슬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달 표면을 관찰하면서 자체적으로 착륙 지점을 찾았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착륙 이후에는 이 태양 전지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무 수행에는 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슬림은 애초에 달에 착륙한 뒤에 태양 전지로 발전을 해서 특수 카메라를 사용해서 달 표면 암석에 있는 광물 종류를 좀 조사를 해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태양 전지 부분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달에 착륙을 성공시키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불합격이다. 60점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좀 어떨까요? 다음 달에는 미국의 또 다른 우주 기업인 인투이티브 머신의 달 착륙선이 우주로 발사가 되고요. 중국은 오는 5월에는 창어 6호를 달 뒷면에 착륙시켜서 암석과 또 먼지, 샘플 등을 수집하고 지구로 가져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찬드라얀 3호를 성공적으로 착륙시켰던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40년에 우주인을 좀
달에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주 항공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르면 5월에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주 위주의 상승이 좀 있었던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반면 헬스케어 부분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애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지난주 금요일장 1.5%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서 에버코어도 애플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단기간 동안 급등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게 됐고요. 덕분에 1%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9일 애플은 비전 프로에 대해서 사전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 500만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판매를 시작한 미국에서는 현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수량 가능한 물량이 좀 매진이 됐고요. 온라인 배송 날짜도 미뤄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비전 프로의 일단 공식 판매일은 2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날짜까지는 조금 더 수량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사도 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기사였고요. Apple offers rivals access to mobile payment tech in EU antitrust case라는 기사입니다. 애플이 유럽연합 지역의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페이나 월렛 이외에도 다른 비접촉 결제 방식도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앞으로 선호하는 결제 앱을 설정할 수 있는 신규 기능을 추가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그동안 애플의 결제 방식에 대해서 독과점 이슈를 계속해서 좀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애플이 한 발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악재가 조금은 좀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도 좀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함께 보실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35% 넘게 약 36%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서버 제조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세웠던 최고가도 단숨에 좀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날 급등은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작년 10월에서 12월 매출이 약 4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에서 약 20% 정도 웃도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는 2022년에는 8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에만 봤을 때는 무려 246%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버 제조업체는 최근 수년간 이 클라우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확장하면서 급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해는 AI 열풍으로 인해서 이를 훈련시키기 위한 좀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더욱더 이 종목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파트너사로 안정적인 칩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점도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특징주로 아마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1.2%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앞서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앞다퉈서 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본에 4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2027년까지 일본에 투자하는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존이 이번에 발표한 투자 규모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에서 클라우드 용량을 구축하는 데 썼던 약 1조 5천억 엔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해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 짚어봤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년간 오픈 AI 샘 올트먼 CEO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나서 AI 규제 그리고 인프라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자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좀 이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환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일본 정부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소식까지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XR 인재 첫 공채, LG, 애플 비전 프로에 맞선다. 네, 첫 번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LG전자 확장 현실 기기 시장 진출을 선언했는데요. 조직 개편을 통해 사업 모델을 수립한 데 이어 관련 인력을 영입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의 XR 헤드셋인 비전 프로 출시가 다가오면서 시장 개화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LG전자 HE 사업본부는 최근 XR 디바이스 상품 기획 전문가와 함께 XR 디바이스 사업 개발 및 영업 전문가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지원 자격으로 내걸었고요. 입사 후에는 XR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출시 이후까지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수익성 분석과 파트너 업체 탐색 및 사업적 제휴, 유관 부문 협업 등도 주요 업무에 포함이 됐고요. LG전자가 XR 관련 인력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경쟁 제품 출시를 앞두고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기획과 디바이스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로 나섰고요. B2B는 AR 그리고 B2C는 게임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모델 수익 구조 확립을 모색해 나가고 삼성도 구글과 협업하는 등 신제품 준비에 박차고 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메탄올 선박 소주 0, 고부가 중심 LNG, LPG선 수주 집중. 네, 두 번째 소식은 조선과 조선 기자재 소식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국내 조선사들 친환경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취했고요. 메탄올보다는 LNG, LPG 연료 추진선 수주에 더욱더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어나는 상선 수주 잔액으로 수익성이 높은 선박에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우선 기술력이 낮고 중국의 거센 수주가 이어지는 메탄올 추진선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조선사들은 단 한 건의 메탄올 추진선 선박을 수진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와는 대비되는 기조입니다. 이 바뀐 전략의 두 가지 이유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친환경 연료를 엔진으로 한 선박 중 고부가 가치선 중심의 옥석 가리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메탄올 기술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국의 물량 공세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맞선 평가입니다. 에탄올 엔진 기술 장벽이 LNG, LPG 추진선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 조선사들도 저가 경쟁력을 앞세워서 수주에 적극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친환경 연료를 엔진으로 한 선박 중에 고부가 가치선 중심의 옥석 가리기를 하는 등 메탄올 추진선보다 선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LNG와 LPG 추진선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늘어난 상선 수요의 제작 도크 또한 제한적이고요.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선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우려도 한몫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제약바이오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ADC 생산, 성장률 격차 더 벌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글로벌 위탁 생산 업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ADC 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성장률 역시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도 CDMO 업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반면 론자는 3에서 5%, 오시바이오로직스는 15%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 증설 등 장기 수급 동향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만 치료제, ADC 수주 가능성 등이 올해의 실적 변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CDMO 3사 올해의 전략은 작년 22% 매출 성장, 경쟁사 2배에 한번 달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ADC 공장 가동 등 CGT도 진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론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시는 마이크로바이옴 수주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H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지수, ELS 손실률 58%까지 껑충, 증권사들 뒤늦게 수익 보장 강화. 네, 이번에는 증권사 손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가 연계 증권 즉 ELS가 무더기로 손실을 보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에 신상품 수를 줄이고 수익 보장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나섰는데요. 증권사들이 홍콩 H지수 연계 ELS 발행수를 줄이고 상환 기준을 줄줄이 낮추는 것은 최근 해당 ELS의 만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H지수가 올해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으면서 기초자산 하락 가능성을 더 폭넓게 적용한 ELS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불안전 판매 여부 등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발행된 홍콩 H지수 ELS 물량이 대거 손실을 입은 채 만기 상환을 맞은 만큼 당분간 신상품 발행 시장도 부진을 면할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항생지수 약세 ELS 손실 역시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고요. 올해 확정된 손실만 2,3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금 손실 기준 49%로 10%포인트 낮췄고요. 신상품 수를 줄여 발행액 2,240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자산 75% 하락에도 수익을 주는 ELS까지 시장 위기에 처하자 늑장 대응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돌 오디션 부진, FNF 80억 투자 손실 위기. 네, 이번에는 엔터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FNF는 사실 업계에서는 옷을 만드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손자 회사격으로 FNF 엔터사가 출범을 했었습니다. 다만 FNF 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제작, 연예기획 사업 부진으로 80억 원 이상의 투자 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아이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부진, 연계된 콘서트 무산 탓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선 FNF는 2022년 말 FNF가 글로벌 K-팝 아티스트 육성을 목표로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FNF는 FNF 엔터가 첫 프로젝트로 SBS와 함께 제작한 아이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유니버스 티켓의 제작비 대부분을 댔는데요. 그 규모만 8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유니버스 티켓이 결국 0%대 시청률로 막을 내리면서 불거졌는데요. IB 업계는 콘서트 티켓 판매가 부진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FNF도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빅4 엔터사의 95%를 넘게 투자하는 K-팝 ETF도 이달 나온다라는 소식 추가적으로 전달드립니다. 하이브와 SM, JYP, YG에 집중한 ETF가 출범되는데요. 하반기 내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엔터사, 이와 관련된 ETF도 함께 출범한 만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회사 제작한 프로 0%대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콘서트도 무산이 됐습니다.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엔터 사업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조명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AI로 글로벌 공략, 네이버 올해 매출 첫 10조 달성, 이번에 네이버 소식 전달드립니다. 네이버가 올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전략 사업 부문에서 사상 첫 1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을 비롯한 전 사업 부문 실적 개선을 앞세워서 네이버의 주가 상승 가능성도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 국내 증권사들은 네이버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1% 이상 많은 10조 8,2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올해 매출 10조 원을 넘어서면 이는 사상 처음으로 증권사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증권사는 네이버가 올해부터 AI 클라우드 시장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점과 실적 호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부분은 취지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만 700조 원에 이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수주도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네이버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네이버 주가는 네이버의 실적은 2021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동안 껑충 뛰어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올해도 끝까지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시장에서 잠재 고객 확보로 본격화적인 수직 전략을 짤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우디에선 클라우드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래도시 네옴시티 수주 역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게임 스트리밍 취지직 역시 흥행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의 주가 앞으로 껑충 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AI 꺼낸 삼성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 흔들다. 네, AI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우선 갤럭시 S24 시장에 나왔습니다. 가격은 168만 원으로 집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통 번역부터 웹 콘텐츠 요약까지 개발사들은 AI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2024년 트렌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AI 관련된 종목들 역시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갤럭시 부품조 역시 지난주 금요일장, 목요일장으로도 꿈틀거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관련된 종목들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공략주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은 전쟁 시 대한민국 공화국의 편입, 방산주 강세. 네, 이번에는 방산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산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북한의 무력 도발도 있었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수출 역시 굉장히 호조를 보인 탓에 방산주 지속적인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앞으로 이 안보 관련해서는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정권이냐 또는 국제사회가 어떤 흐름이냐도 중요할 텐데 굉장히 전 세계가 좀 호전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K방산에도 그만큼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도발적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남북 간의 긴장 관계의 수위를 좀 정상적인 수위를 넘어서는 정도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날이 폐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철두철미한 남조선은,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그러죠. 제1의 적대국이다.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한다. 여러분들 지금 아침부터 제 얘기 들으시면서
지금 조선중앙방송 보신다고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좀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네. 수준이. 그다음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 평화통일위원 조평통이라고 그러죠. 없애버렸어요.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없애버렸어요. 금강산 관광 아시죠? 금강산 관광 국제관광국 없애버렸어요. 자, 지난 5일부터 7일까지는 여러분들 뉴스로 보셨죠. 서북 도서, 연평도, 백령도 일대에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인데 여기에 방사포와 야포 300발을 넘게 발사했습니다.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10일에는 또 전쟁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경 발언이 있었고요. 14일에는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른바 IRBM이죠. 중거리 미사일이니까 사정거리가 6,000km 되니까 대한민국은 전부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위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불감증 때문인지 사실 크게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 전에도 정말 잦은 무력 도발을 최근까지 해왔기 때문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커지는 홍해 리스크입니다. 홍해. 바로 중동 지역인데 이 후티 반군, 예멘의 반군인데 정부군보다 더 세요. 후티 반군이 지난해 11월부터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을 돕겠다 이러면서 홍해를 점령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큰 지도가 이제 더 확대돼서 저렇게 된 건데 저 지도를 보시면 저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예요. 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내복한된 부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에즈 운하가 나오는 바로 홍해입니다. 자, 이 홍해의 길목에, 홍해 올라가는 저 길목에 있는 국가가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쪽에 있는 바로 예멘입니다. 우리가 예멘 그러면 북예멘, 남예멘 이야기 들어봤죠. 저 붉은 지역이 후티 반군의 장악 지역인데 수도인 사나도 반군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홍해로 가는 배들을 수에즈 운하로 가는 배들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이 지금 수도인 사나를 포함해서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홍해 자체가 수에즈 운하가 꽉 막혀버리는 상황이 될 정도로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는 우리나라 무역 물동량의 무려 16%, 약 20% 가까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을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홍해가 중요한데 모세가 바로 바닷물을 반쪽으로 갈랐던 곳이 바로 홍해예요. 네. 그 홍해인데 여기가 말 그대로 지금 후티 반군들이 중국과 러시아 배만 공격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들은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지만 우리 배의 선원들이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수막을 배 앞에 걸어놓을 정도예요. 후티 반군한테 공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중국만 러시아만 뺐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엄청난 도발을 지금 후티 반군이 예멘이 이슬람이죠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물동량도 확 줄어들었고 CNBC 보도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고 원유 가격도 지금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주시면 지금 후티 반군의 이 영향 때문에 자 올해 들어서 쭉 내려갔던 원유 가격이 서부 텍사스산입니다. 74.배럴당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유가 급상승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K방사는 어떠냐? 지금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 정파. 여러분들 무장 정파. 정파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냥 게릴라가 아니에요. 정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통치했던 무장한 반이스라엘 세력이 하마스 무장 정파입니다.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K방산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가 군비 경쟁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K방산 쪽 주목을 받는데 그런 종목들이 스페코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제노코나 한국항공우주, 파이브프로,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퍼스텍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종목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코 형제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코코 형제. 방산 중에서 우리가 뭐 하나다, 현대로템이다, 뭐 한국항공우주다, 많이 들어보신 건데 스페코와 제노코, 코코 형제입니다. 네. 자, 스페코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방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코코 형제들의 특징은 방산과 관련은 돼 있는데 멀티플레이어예요. 본업이 따로 있나요? 또 다른 주력 업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코는 아스팔트 플랜트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콘크리트 플랜트, 그다음에 이 방산 설비도 있고 친환경 풍력 발전도 같이 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력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방산은 어느 쪽이냐면 배를 만들 때 이 조타실 가보면 선장이 있는 그 조타실 있죠. 여기에 조향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스페코예요. 그러니까 일반 포탄이나 미사일을 만드는 게 스페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페코 관련해서는 주로 해군 함정 관련 방산 산업에 연관성이 있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듣는 순간 방산은 방산인데 무슨 성격이 있을까요? 뭔가 건설하는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게 또 스페코입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은 자, 최저 1,685원일 때도 있었는데 부쩍 올라서 1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기술력과 경쟁력은 인정받는데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나 현대나 뭐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 2차 투자 형태로 조금 더 방산 담아볼까? 이럴 때 스페코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스페코보다는 강조드리는 회사가 또 코형제입니다. 제노코. 제노코도 잘 모르실 텐데 이 기업도 조금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우주통신 전문 기업이니까 위성 핵심 장비에 이 주로 부품들을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산 생각해 보면 저궤도 위성에서 또 이 군사 장비에 이 신호를 보내는 이런 것과 관련된 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네코는 이쪽에 관련된 건데 자, 누구랑 연관이 있는지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방산과 관련된 하나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민간 위성을 쏘는데 여기에 부품이 탑재됐던 회사가 바로 제노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중형 위성의 우주 인정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제노코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 좀 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그만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이 제노코예요. 그래서 항공우주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위성 전문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기업도 가만히 보면 당장 미사일이나 포탄이나 이쪽은 아니지만 방산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스페코도 있고 이 제노코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인데 혼선 방지기 및 인터콤 부분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고 기술력이 있죠. 양산이 될 경우에는 이제 독점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한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 관련된 위성 관련된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이 부분이 이제 또 나아질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잠재력을 보고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 좀 주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노코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사실은 또 최근에 짧은 기간만 놓고 보면 많이 또 K방산 주목받으면서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2027년까지는 한 2조 정도 매출을 그렇게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주 최근 신냉전 체제 그리고 이러한 심화 과정 속에서 급등세를 한 번 연출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방위산업 업체를 꼽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종목, 스페코와 제노코, 이 코코 형제의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본업도 부업도 모두 잘하는 종목들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계속적으로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 SDI 그리고 펀더멘탈로 잉글우드랩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주가부터 좀 차트로 보겠습니다. 삼성 SDI 파란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년 대비해서는 거의 50%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에 센티멘트가 좋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삼성 SDI가 오히려 센티멘트가 아주 안 좋아서 좀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면은 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심층으로 오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10개사, 제가 10개사라고 하면은 ETF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아주 대형 2차 전지주 편입 종목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씩 밀리고 있죠.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2차 전지 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지금 2차 전지 쪽에 센티멘트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삼성 SDI는 안 좋다.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최근에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KB증권입니다.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는 거예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1월 말에 이제 IR 소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나오겠죠. 그때 주가가 얼마나 또 쇼크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싼 주가가 더 싸지고 있다. 우리 이제 시쳇말로 뭐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까지 갈지는 당분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주의 대장주적인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한 이쪽의 센티멘트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셀업체들은 최근에 하나 쇼크가 크게 나온 데가 있었죠.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분기에 보조금 빼면 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더하더라도 한 3, 4% 이렇게 됐던 건데 삼성 SDI는 거기보다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들이 뭐 BMW나 아우디 이런 데도 있고 리비안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럭셔리 브랜드과에 있는 그 BMW나 아우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일반 레거시 브랜드들이 EV 시장에서 조금 헤매는 것과는 달리 조금 그나마 낫거든요. 그나마 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영업이익이 중대형 전지는 뭐 4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소형 쪽은 이제 전동 공구로 들어가는 데죠. 거기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ESS 쪽도 지금 LFP 배터리들이 계속적으로 채택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ESS 시장에서도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황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업체들보다는 다른 셀업체들보다는 좀 낫다. 왜?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7% 중반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셀 업체 중에서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계속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베스터 증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밸류 최하단에 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IRA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가 차종을 좀 감소시켰죠. 43대에서 19대까지 2분의 1 이하로 지금 떨어뜨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배터리 탑재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좋은 건데 어쨌든 절대적인 숫자가 반 이하로 좀 그 적용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마이너스 요인은 있겠죠. 그러나 역사적 밸류의 최하단에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금방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가겠지만 먼저 내려온 게 있고 많이 내려온 게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다른 것이 2차 전지들이 쭉 이렇게 같이 약세권에 든다고 하면은 삼성 SDI도 당분간은 안 좋을 수 있다. 그나마 밸류에이션이 제일 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주 계속 밀려 내려가는 이런 느낌인데 누가 파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주해장창 내다 팔고 있어요. 개인들이 반대로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공매 잔고율 이쪽은 아직 공매 이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움직임은 없죠. 0.2%니까 코스피 시장 평균 정도 지금 공매 잔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도 거의 최하단 부분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아직 그 최하단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일지는 몰라도 곧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나을 수는 있다. 절대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센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증권사들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포워드 PER이 2차 전지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뭐 몇십 배 되는 거 아니야? 몇백 배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에코프로비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회사입니다. 97배입니다. 포워드 PER이니까 앞으로 12개월 후를 보는 거거든요. 97배. 이익이 성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은 EPS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도 97배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감이 있고요. 포스코 퓨처엔도 마찬가지입니다. 76.7배. 연초 이래로 주가 하락폭이 지금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그거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죠. 11.8배, LG 에너지 솔루션 35.7배.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익 성장 모멘텀이 SDI보다는 훨씬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그나마 안정적인 걸 볼 거기 때문에 11.8배는 조금 이제 좀 볼만한 레벨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목표가 최근에 4분기 실적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목표가를 대비해 보니까 90%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목표가가 한 번 더 하향될 거기 때문에 이거 보이는 그대로 보시지 말고 아마도 뭐 5, 60%대로 좀 좁혀질 거예요. 근데 더 좁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에코프로는 아직도 마이너스권이고 에코프로 PM도 뭐 6%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볼 때 여기서 한 20%, 30%씩은 다 빼고 좀 디스카운트를 하고 봐야 되니까요. 더 하방 요인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센티멘탈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는 삼성 SDI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잉글우드 랩입니다. 잉글우드 랩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를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그 판매 법인입니다. 자, 보시죠. 그런데 주가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아주 여러분들의 눈에 띌 정도 상당히 강했죠. 잉글우드 맵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한번 골라봤냐 하면은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코스메카 코리아는 한국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미국 하는 게가 잉글우드 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지주회사 격인데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잉글우드 랩만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어서 사업회사에 대해서 좀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좀 갭이 조금 줄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추적 관찰하고 있는 6개 화장품 주 평균보다는 두 회사가 모두 잘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아주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차트를 이해하기 좋게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 미국의 잉글우드 랩 여기 39%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시장을 보겠다 이러면 잉글우드 랩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하고 한국 다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시는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잉글우드 랩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인천 공장 이 얘기도 있어요. 지금 캐파가 한 60, 70%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잉글우드 랩은 더 여유가 있습니다. 한 40%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상대하기 좋은 거죠. 캐파가 여유가 있으니까 금방금방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인디 브랜드, 매스 브랜드 이렇게 양쪽에 크게 대변되는데 인디 브랜드는 뭐 유명한 셀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인들까지도 뭐 자기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렇게 고유의 자기 영역을 구축하려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또 매스 브랜드 쪽으로 가면 그쪽은 뭐가 좀 좋아야 되나요? 가격 경쟁력이 좋아야 돼요. 가격이 포지셔닝이 좋아야 되는데 그 양쪽에서 이렇게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글우드 랩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아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미국향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미국 쪽으로는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쭉 이렇게 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화장품 쪽에서 수출이 보면은 한국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베스터 증권입니다. 미국에서 뜨는 K-메이드 증권,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이 아주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인디 브랜드, 매스 브랜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선케어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은 미국 FDA에서 미리 승인을 좀 받아야 돼서 공장도 실사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는 벌써 업력이 상당히 오래됩니다. 20년 넘게 돼 있어서 다른 타사 대비해서 이런 거에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익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그러니까 영업이 조금만 잘 돼도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걸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 있고 최근에 주가가 괜찮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요. 이제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24년으로 봤을 때 PER이 한 13배, PBR이 2.2배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요 중간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평균은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쪽에서 비즈니스하면 업계 평균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삼성, SDI, 펀더멘털로 인그루드랩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위증시 3대 지수 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김정은 전쟁 시 대한민국 공화국의 편입, 방산주 강세, K방산 수혜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2차 전지 중 가장 저평가된 삼성 SDI, 펀더멘탈은 코스메카 코리아와 함께하는 인글루드를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